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페미니즘의 민낯, 현숙경 지음, 바른북스에서 22년 8월 3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텍사스 A&M 대학에서 영문학 석박사를 하고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교수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페미니즘의 역사를 볼까요? 1세대 페미니즘은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계몽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이 시기를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리고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서를 들 수 있다. 이 운동으로 여성은 남성들과 제도적으로 동등한 기회와 자유를 추구하였고 그 결과 여성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목표를 성취한 1세대 여성운동은 동력을 상실하고 막을 내렸다. 2세대 페미니즘은 1960년대에서 80년대 칼 막스의 계급 이론에 뿌리를 두고 급진적인 형태로 등장한 여성 해방운동이다.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일부 여성 운동가들의 분노에 찬 외침은 수많은 여성들을 길거리로 뛰쳐나오게 했다. 7, 80년대 들어서면서 학계로 스며들어 이론화 작업을 거치며 탄탄한 학제간 연구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또한 제도권 내로 진입하면서 페모크라트, 즉 국가 관료 조직 안에서 일하는 여성주의자들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과 막시즘의 공통적인 목표 중 하나는 전통 가정의 파괴이다. 공산주의는 가정의 해체와 집단화 사회를 통한 공산사회를 추구했다면 페미니즘은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가부장제 타파가 그 목적이다. 이 운동의 결과 미국에서는 이혼율 급증, 혼인율 감소, 미혼모 급증의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이 운동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하여금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페미니스트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인격이란 용어의 의미와 보호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여러분은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90년대 이후 현재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을 수용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3세대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인 성, 즉 남성과 여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별의 성향과 태도를 의미하는 젠더에만 집중한다. 여기에다 주디스 버틀러라는 버클리대 교수이자 스스로가 레즈비언인 사람이 동성애와 성전환주의를 정당화하는 퀴어 이론을 탄생시켰다. 퀴어라는 영어 단어는 괴상한, 가짜의 뜻을 가지고 있다. 버틀러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젠더 수행성인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성, 즉 여성과 남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젠더를 반복적인 성적 행위 혹은 성적 표현을 통해서 변형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버틀러의 또 다른 저서 안티고네의 주장에서는 근친상간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가 그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딸의 이름이다. 실제로 동성애는 물론이고 양성애, 다자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시체성애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형태를 정당화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을 논거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말부터 2세대인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현재는 3세대인 젠더주의가 자리를 잡고 퀴어 축제를 하는 등 좌파 정부의 비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페미니스트들이 매우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 일반인들을 혼동시키고 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생산권, 성주류화,
성인지,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이 책에는 없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거론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세계적으로 사용하게 만든 것은 유엔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 책에서 알았습니다. 유엔에서 일하는 페모크라트들의 활동과 여성단체들의 로비, 압력 등이 80년대부터 유엔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재생산권은 글자 그대로 보면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권리? 우선 이 용어 자체가 저는 매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 용어는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았다는 것인데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모든 여성을 비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용어들은 모두 그 속에 있는 내포된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재생산권이란 결국 낙태의 자유, 피임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적 자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로 저는 처음에는 인간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거구나. 그런데 왜 법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만큼 하고요.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페미니즘입니다. 8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진보적 여성운동가들은 소위 민주화 운동권과 결합하여 성장하면서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설립하였고 또한 정부에서는 제2정무장관실을 신설해서 여성정책 업무를 독립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또한 남녀 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유엔이 주최했던 19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북경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제3세대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여성부가 출범하였고 지금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있다. 우리나라 성주류화 전략의 문제점을 간단히 보면 첫 번째는 성인지 예산 사용의 부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작된 2010년 7조 5천억에서부터 2021년 약 35조까지 투입된 합치면 수백 조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업 분류 기준도 없고 성과 지표도 없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눈먼 돈들이다. 두 번째로는 그 뜻과 기준조차도 모호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이 그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차별에 대한 인식만 높여갈 뿐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페미니즘의 주장에 흔히 사용되는 통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흔히 사용하는 경력 단절이라는 말도 여성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만 경력이고 가정 운영과 자녀 교육은 경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저는 전업주부야말로 종합예술을 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경력이라 생각하거든요.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여성 경력 단절의 원인으로 육아, 결혼, 임신과 출산, 가족 돌봄이 있는데 이것만 내세워서 얘기합니다. 그럼 실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소위 경력 단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역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대는 88.1%, 평균 73.8% 되는 여성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도 자발적인 결정과 선택으로 그만두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리천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페미니스트들은 고학력 집단의 중상위 성별 임금 격차와 고위직의 낮은 여성 비율을 들고 있다. 임금 격차는 성별 이외에도 임금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통제되어야 한다. 능력, 업무 강도, 직종, 연령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의 총임금을 단순 평균 낸 수치는 결코 성차별 주장의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 결과적인 수치 역시 남성의 근속 연수나 근무 시간이 더 길고 일의 강도도 더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저도 놀란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고용청의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경력과 능력이 비슷해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승진이 느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응답자가 55.5%, 전혀 아니다는 29%로 모두 84.5%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이 통계가 내포하고 있는 점은 모든 직장 여성들이 반드시 고위직으로의 승진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승진은 결국 직장에 대한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굳이 그러한 것들을 감내해가면서 승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이 줄기차게 사용하는 성격차지수 GGI를 보자. 우리나라는 GGI에서는 102위이고 GII에서는 세계 10위이다. GII는 성불평등 지수인데 해당 국가 여성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절대 평가하는 지표다. 그러나 GGI는 해당 국가 내에서 성별 격차를 보는 것이다. 이 지수는 각 국가의 사회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남성도 비슷하게 낮으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내전으로 인해 강간율이 높은 아프리카의 르완다라는 국가는 성격차 지수 세계 6위이고 강간율이 가장 높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위라는 황당한 순위만 봐도 그 오류를 알 수 있다. 이 책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자료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나와 다른 성별과 대립각을 세우며 사는 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바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결과적인 평등이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정한 기회의 환경 속에서 개인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능력대로 보상받는 사회이다. 그것이 진정한 양성평등 아니겠는가라고 저자는 서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